다이어트 딱 생각하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굶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굶으면 정말 안 돼요. 여기서 제일 문제는 근육이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지방이잖아요. 근데 근육을 우리 몸에서는 먼저 써버립니다. 지방은 더 나중에 쓰려고 숨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렇게 굶는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체중이 빠진다고 절대 좋아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체중이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수분과 근육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아침에 제일 추천드리는 음식이 이에요. 천천히 혈당이 올라가게 해주고요, 변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대장 운동도 활발하게 만들죠. 같이 먹었던 그룹들이 훨씬 더 다이어트 효과가 좋았다라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먹는 사람도 있고 아침을 안 먹는 사람도 있죠. 저는 아침 식사를 되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아침을 안 먹던 사람이 부담스러운데 꼭 먹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침을 먹을 수 있다면 드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몸은요, 혈당과 인슐린이 밤사이에 아주 잔잔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이 잔잔했던 공복 혈당 수준이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혈당 스파이크가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식사를 한 사람과 11시 정도에 아점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었다면 아점 먹은 사람이 훨씬 더 혈당 스파이크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몸에 좋은 효과가 많이 있죠. 그런데 공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그 척기를 주의하셔야 돼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아주 적게 드시고 단백질과 야채 위주로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신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이 혈당 스파이크가 아침에 크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엉망이 돼요. 10시, 11시 되면 정제 탄수화물을 먹고 나오신 분들은 어김없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또 단맛 나는 뭔가 정제 탄수화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또 올라가죠. 하루 종일 뾰족뾰족한 혈당 스파이크를 저녁까지 계속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공복감도 시달리고 단맛 나는 음식도 땡기고, 그래서 하루 종일 단 걸 먹고 살아요. 그런데 아침에 충분한 야채와 단백질을 드시면요, 점심까지도 그렇게 배가 안 고파요. 포만감이 유지가 잘 되거든요. 그러면 또 점심에 건강한 계획했던 식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 식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잘 드시라는 말씀을 저는 계속 드리고 있어요. 아침 식사를 하실 때 이러이러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바삭한 흰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달콤한 오렌지 주스하고 같이 드신다. 또는 우유에다가 아주 달콤한 시리얼을 넣어서 먹고 나간다. 이런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이거 건강한 식사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젊을 때는 그런 식사를 꿈꾸며 살았어요. 저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혈당 스파이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요. 정상인 사람들의 혈당이 14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면 어김없이 정상인 사람들도 혈당이 200까지 치솟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점심, 저녁에 혈당 스파이크도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식사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잘못된 식사라고 한다면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제일 나쁩니다. 갑작스럽게 혈당을 올릴 수 있는 빵, 떡, 면, 과자, 액상, 과당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죠. 아침에 이렇게 먹고 나가라. 그래서 상품화돼서 많이 나옵니다. 뭔가 든든하고 건강해질 것 같이 막 나온 것들이 많이 있죠. 미숫가루, 누룽지 이런 것들을 먹는 분들은요, 대부분 혈당 스파이크를 만든 것으로 돼 있어요. 죽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 넘김이 쉬운 이런 유동식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소화도 안 되고 아침에 바쁜데 죽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정상인들이 먹는 건 문제 안 돼요. 그런데 비만이신 분들, 그리고 대사 장애가 있는 분들,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분들, 다이어트 하려는 분들은 아침에 이렇게 유동식 드시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래 갖고 왔지만 이 잘못된 상식들, 유동식으로 아침에 후루룩 먹고 나간다 라는 것들은 주의하셔야 되고, 그러면 유동식이 다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두유 같은 것들, 아몬드 브리즈 같은 것들은 일부 유동식이 괜찮은 유동식이에요. 얘들은 주로 단백질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류의 유동식이 아니라면 단백질류의 유동식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아침에는 무조건 단백질과 채소, 요거 딱 두 가지 기억하세요. 섬유질로 포만감을 채워주시고, 이 섬유질을 먹으면 결국은 비타민, 미네랄 이런 영양소들을 채울 수 있죠. 이런 섬유소들은 위장 속에 들어가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을 한 단계 이제 커버를 해줍니다. 그리고 천천히 혈당이 올라가게 해주고요, 변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대장 운동도 활발하게 만들죠. 섬유질을 충분하게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류. 아침에 단백질,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소화도 잘 되고 이런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계란이라든지
콩류라든지 그릭 요거트, 버섯이라든지 아몬드 이런 식물성 단백질도 있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히 조합해서 드시는 게 아침에는 제일 좋은 식사 방법입니다. 저는 아침에 제일 추천드리는 음식이 계란이에요. 계란은 우리가 완전식품이라고 하죠. 완전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개의 단일 음식에 여러 가지 영양소를 거의 대부분 다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비타민 C와 섬유질 요거 두 개만 빼고는 모든 영양소가 계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늘 있는 우리 음식들이니까 구하기 쉽죠. 또 보관하기도 상대적으로 괜찮죠. 그리고 계란으로 요리하시는 것들이 많잖아요. 쪄서 먹기도 하고 프라이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계란찜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런 계란들은 아침에 정말 제가 추천드리는 음식입니다. 계란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주 좋은 단백질의 보급원이 될 수 있죠. 계란은 동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로 버섯이라든지 시금치 이런 것들 많이 있지만 동물성 단백질 생각하면 아침에 생선, 아침에 고기, 닭가슴살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계란은 먹을 수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인간이 먹어왔던 음식이고 여러 연구에서 계란을 포함한 그룹과 계란을 포함하지 않은 그룹에 다이어트를 하는 연구를 한 것이 있었는데 계란을 같이 먹었던 그룹들이 훨씬 더 다이어트 효과가 좋았다 라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란은요 포만감을 주죠. 그리고 계란에는요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꼭 외부에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이 계란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얘는요 치매를 예방한다고 돼 있어요. 콜린을 외부로부터 먹는 좋은 음식이 바로 계란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학생들 할 것 없이 이 계란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아요. 계란을 먹을 때 특히 제가 추천드리는 분들은 아침이 바빠서 아침을 뭘 먹을지 고민이다라는 분들에게 계란을 전날 삶아놓고 아침에 드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마른 비만들이 많거든요. 근육이 부족해요. 그리고 지방이 많고.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마른 비만인데 이런 마른 비만자들의 생활 양식을 쭉 보면 정말 정제된 탄수화물 많이 드시는데 단백질 섭취량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이런 분들께 아침에 계란 2개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중년기, 노년기에 접어든 이제 여성분들, 어머님들이요. 근육량이 점점점 부족해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이렇게 근육량이 부족해지는 데 있어서 단백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들께 고기 좀 드세요. 단백질이 부족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 고기 부담돼서 못 먹어.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도 계란을 간식이나 주식으로 꼭 드세요. 동물성 단백질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계란은 잘 드신다. 젊은 여성들의 그 마른 비만들 그리고 우리가 중년 이상의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단백질 보충원으로 계란을 아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또 계란을 먹을 때 저는 제일 추천드리는 방식은 찐 계란을 제일 많이 추천을 드려요. 물론 프라이를 해 드셔도 되고 구운 계란을 해 드셔도 되는데 프라이를 하면요 찐 계란과 후라이를 비교를 해보면요 후라이 쪽에서 당 독소가 약간 높은 거로 돼 있어요. 당 독소는 이제 비만과 노화의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구운 달걀 그리고 후라이 이런 것보다는 찐 계란이 가장 당 독소가 적고 좋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란을 얘기를 하면 꼭 나오는 질문들이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실제로 계란은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많은 오랜 시간 동안 누명을 쓰고 산 불쌍한 녀석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계란이 그런 누명들을 이제 점점 벗어가고 있습니다. 계란은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어요. 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도 있어요. 이게 참 오묘하죠. 정상인이 먹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상인이라면 하루에 2-3개 정도 계란 드시는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란 드시면 되고요.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이 계시죠. 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약 드시면서 콜레스테롤 잘 조절이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계란을 하루에 1-2개 정도는 충분히 드셔도 됩니다.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높으신데 나는 음식으로만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전반적으로 콜레스테롤을 좀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란을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1개 정도 드실 것을 권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콜레스테롤 때문에 계란을 못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콜레스테롤이 없는 분들은 아주 자유롭게 드시고요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이라도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하루에 2개 정도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계란과 같이 드시는 음식 중에 제일 좋은 것은 야채, 채소입니다. 이 야채, 채소를 풍부하게 같이 계란과 곁들여서 드신다면 가장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어요. 야채, 계란 샐러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가장 좋겠죠? 만약에 오믈렛이나 계란 요리를 하신다면 풍부하게 그 안에 시금치라든지 버섯 같은 걸 넣어서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계란과 제일 어울리는 음식은요 야채, 채소입니다. 거기다가 토마토라든지 오이, 파프리카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먹어요. 물론 계란에다가 여러 야채를 넣고 소스를 넣고 버무려서 먹는 것도 좋은 방식이에요. 양배추도 상당히 좋은 계란과 어울리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래서 요즘에 아침에는 삶은 계란 2개, 오이나 파프리카, 토마토 같은 야채들, 땅콩 버터 같은 것들도 좋아요.
식사 습관도 상당히 중요해요.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그렇고 건강과 다이어트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겠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허용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식사 순서예요. 완전히 지키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방식대로 먹는다라고 머릿속에 항상 갖고 계시면 훨씬 더 건강한 식사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순서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야채, 채소를 제일 먼저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백질과 지방을 그 다음에 먹고요. 탄수화물을 가장 나중에 드시는 거예요. 밥이나 빵 같은 이런 탄수화물들을 제일 나중에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양식은 좀 쉬운데 한식은 좀 이게 혼재돼 있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의식적으로 밥이나 빵을 좀 나중에 먹는다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천천히 먹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빨리 먹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일 1등을 할 정도로 빨리 먹어요. 빨리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뇌에서 포만감이 온다라고 느끼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인데, 먹기 시작해서 20분. 그런데 이 시간이 되기도 전에 이제 우린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10분 만에 다 먹었다 그러면 10분이라는 시간이 남잖아요. 뇌에는 아직 신호가 안 갔어요. 그러면 뭔가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일을 먹고 디저트를 먹는 겁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도 상당히 중요해요. 식사 시간은 15분, 20분 정도 천천히 여유를 갖고서 대화하면서 즐겁게 식사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간헐적 단식이에요. 식사를 충분히 그리고 영양가 높게 하시는 거 중요한데 간헐적 단식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12대12 간헐적 단식은요, 12시간은 굶고 12시간은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7시부터 식사를 했다 그러면 저녁 7시까지 식사를 하고 점심이 그 사이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세 끼 먹고 그 이외 시간은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뭐 계란을 드시던 땅콩버터를 드시던 건강한 식사로만 유지하시면 돼요. 식사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공복 시간을 늘려가시면은요, 아주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12대12 간헐적 단식에 성공했다면 14대10 단식 시간을 조금 더 늘리는 거죠. 그리고 16대8까지 간헐적 단식을 꾸준히 해나가신다면 상당히 좋은 다이어트와 건강에 대한 생활 습관이 될 것입니다. 다이어트 딱 생각하면요, 휴가도 얼마 안 남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굶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근데 굶으면 정말 안 돼요. 굶으면요, 음식의 양과 또 칼로리, 영양분들이 적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되냐면요, 비상사태를 선포해요. 주인이 기아에 시달리나 아무것도 안 들어오네, 더욱더 에너지 소비를 낮춰야 돼 해가지고 기초대사량을 뚝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 운동도 하기 싫고 가만히 있으려고 해요. 최소한으로 에너지만 소비를 하고 다른 에너지를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적게 먹고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오히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보다 나쁜 결과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요, 살이 빠지거나 살이 뭐 그대로 있고 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문제는 근육이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지방이잖아요. 근데 근육을 우리 몸에서는 먼저 써버립니다. 지방은 더 나중에 쓰려고 숨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렇게 굶는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체중이 빠진다고 절대 좋아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체중이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수분과 근육이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굶는 다이어트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다이어트예요. 저는 일반인들이 다이어트 하시면서 이제 시작 개념으로 운동을 하신다고 한다면요, 좋아하는 운동이 뭐 있으세요? 라고 먼저 저는 물어봐요. 등산을 한다, 줄넘기를 한다, 배드민턴을 한다, 헬스클럽에 간다, 이런 분들 계시면 그거 하라고 말씀드려요. 자기가 취미생활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병원에 찾아오실 정도의 환자분들이 되시면 운동하는 게 하나도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운동을 할 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식후 걷기를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걷기를 생각해 보면요, 특별히 준비물이 필요가 없어요. 운동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어디든지 할 수가 있고요. 멀리 헬스클럽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걸으시면 돼요. 걷기를 운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요즘 많이 계신데, 물론 아주 강력한 효과를 내는 운동은 아닙니다만 아직 운동에 적응이 안 되신 분들께는요, 걷기를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거예요. 식사 후에 걷기가 더 중요한데요, 식후에는 혈당이 쭈르륵 올라가거든요. 올라간 혈당을 떨어뜨리면서 우리가 지방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식후에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근육을 써요. 종아리 근육, 허벅지 근육 쓰잖아요. 근육에서 혈당들을 흡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수준이 유지하거나 떨어집니다. 배가 안 아플 정도로 천천히 걷다가 속도를 높일 수 있다면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등에 땀이 날 정도로 한 바퀴 20-30분 이상 걷고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식사 후에만 충분히 걸으셔도 혈당이 조절이 잘 되고요, 또 다이어트 잘 되는 몸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운동을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요,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나 운동을 해야겠다, 헬스클럽 가셔가지고 더 많은 유산소 운동, 더 많은 근력 운동을 하시면 좋겠죠. 더 강도를 높여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고강도 인터벌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있어요. 짧은 운동을 불완전한 휴식을 하면서 운동을 하다가 쉬었다가 운동을 하다 쉬었다가 해서 5분 내지 10분만 해도 아주 효과가 좋은 이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높은 운동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건강과 다이어트에 다 좋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시면 되는데 처음 비만 클리닉에 오신 분들, 비만으로 운동을 하기도 힘든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하라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는 걷기,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하시고 내 몸의 퍼포먼스를 높이고 내 몸이 허락을 한다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권장을 드립니다. 식전 운동, 식후 운동을 많이 따지시는 분들을 보면 식전 운동이건 식후 운동이건 시간이 되시면 하시고요.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식전 운동을 피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당뇨병 약을 먹고 있는 환자들이나 마른 비만 환자들이 그래요. 탄수화물 중독증 있는 환자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당뇨 환자들이 왜 조심해야 되냐면요. 공복이 길어지면서 당뇨병 환자들은 혈당 강화제를 먹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다 보면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어요.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인슐린을 맞거나 혈당 강화제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요. 식후 운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식전 운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탄수화물 중독증이나 마른 비만 환자들을 이제 같이 말씀드리면 근육이 좀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탄수화물 중독과 마른 비만 환자들은요. 식전 운동을 하시면은 오히려 근육이 빠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잘 드시고 식후에 운동하실 거를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탄수화물 중독 환자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공복에 운동하고요. 그 보상 심리로 공복에 운동이 딱 끝나면요. 엄청나게 또 정제된 탄수화물을 드세요. 정제된 탄수화물 많이 드실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제어가 안 되는 분들은요. 식전 운동을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근육량도 충분하고 다른 지병도 없고 탄수화물 중독도 크게 없다면 그리고 식후에 운동 후에 내가 먹는 거에 대한 탐닉을 조절할 수 있다면 식전 운동 좋아요. 그래서 식전 운동 하시고요. 오히려 식전 운동을 하시면 지방을 태운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건강한 식사를 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